한국 위성 정보 없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펜타곤이 한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2년 전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정찰 위성을 만든다고? 100년 걸려도 못 만들어. 그런데 지금 미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포착한 건 중국의 극비 병기였습니다. 미국 위성도 못 찾은 걸 한국이 찾아낸 겁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미국 국방부였습니다. 정보분석국 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32년 전 그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사과,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 47분. 제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저는 항우영 관제센터에서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화면에 뜬 발신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국제전화. 그것도 미국 워싱턴 지역 번호였죠. 박정호 박사님이십니까?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국 소속 마이클 브래들리입니다. 지금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방부라는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2년간 위성 개발을 해왔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리랑 7호가 촬영한 남중국해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72시간 전 촬영분이요. 한국 위성 정보 없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이 한국의 정보를 구걸하고 있다니.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미국은 세계 최고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KH-11 시리즈만 해도 10대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이 우리 위성 궤도를 완벽히 파악했어요. 우리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위장막을 치고 작업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는 궤도가 달라요. 중국이 예측 못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죠. 저는 관제센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90분마다 지구를 돌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중국의 신형 핵잠수함입니다. 연구사형 세척이 하인한 섬 링수이 기지에 집결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잠수함들 옆에 정체불명의 대형 구조물이 포착됐어요. 우리 정보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무기.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미국 위성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해상도 문제가 아니에요. 각도 문제입니다. 그 구조물이 있는 위치가 우리 위성 궤도에서는 사각지대예요. 하지만 아리랑 7호는 다른 궤도를 돕니다. 72시간 전 이미지에 뭔가 찍혔을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공식 채널로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공식 채널로 가면 최소 일주일이 걸려요. 우리에게는 48시간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태평양 안보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3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굴욕. 미국 연구소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이 정찰 위성을 만든다고? 100년 걸려도 못 만들어. 그랬던 미국이 지금 한국에 살려달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1992년 미국 출장 때 찍은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남아 있었죠. 언젠가 반드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 58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수석연구원이에요. 3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1호부터 7호까지 대한민국 지구관 측 위성의 모든 역사를 함께해왔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3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든 건 1992년 겨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1세대 위성 연구자셨습니다. 1960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항공우주연구소 설립 멤버가 되셨어요. 지금의 항우위원 전신입니다. 그때 한국은 위성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었죠. 아버지는 맨 땅에 헤딩하듯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1992년 겨울, 아버지는 미국 출장을 가셨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키드 마틴 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를 앞두고 기술 협력을 논의하러 가신 거죠. 저는 그때 26살이었어요.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시기 전날, 저희는 서울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정우야, 이번 출장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배워와야 해. 우리 힘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거든. 광학 렌즈, 센서, 자세 제어 시스템. 핵심 기술은 전부 미국이 쥐고 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봤어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희망에 차서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돌아오신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셨거든요.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씀이 없으셨죠. 어머니와 저는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살짝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아버지. 저도 모르게 부르자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정호야. 무슨 일이에요? 미국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로키드 마틴 연구소에 갔다. 한국 대표단이라고 위성 기술 협력 논의하러 왔다고 했지. 네.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미국 엔지니어들이 웃더라. 대놓고 웃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정찰 위성을 만든다고? 100년 걸려도 못 만들어. 너희는 그냥 우리가 만든 거 사서 쓰면 돼.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른 엔지니어가 이렇게 덧붙이더라. 한국, 거기 사람들 아직도 소달구짓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창피했다, 정호야. MIT 박사 학위 받고 10년간 연구해왔는데 그들 앞에서 나는 그냥 후진국에서 온 불쌍한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기술 이전 거부당했다. ITAR 규정이라면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은 수출할 수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그냥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알면 된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허락하는 만큼만.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아버지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손때 묻은 공책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내가 20년간 연구한 광학 시스템 설계도야. 미국 기술 없이 순수 우리 힘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핵심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 미국이 맡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공책을 제게 건네셨어요. 정호야, 이거 내가 가져라. 네. 언젠가 반드시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위성을.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했지. 그럼 우리가 증명하는 거야. 100년 아니라 30년, 아니 20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가 해라.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해라.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해. 우리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저는 그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아버지의 20년이 담긴 무게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미국이 100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빨리 해내겠다고. 그게 32년 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5년 후였습니다. 1997년 겨울,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과로였습니다. 위성 연구에 모든 걸 쏟아부으시다가 몸이 버티질 못한 거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호야. 네, 아버지. 약속해라. 반드시 만들어라. 우리 눈으로 하늘을 보는 그날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할게요. 반드시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 낡은 공책을 다시 발견했어요. 표지에 아버지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 언젠가 반드시. 저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가겠다고. 1998년 봄, 저는 항우연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그곳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잇는 기분이 묘했어요. 설레면서도 무거웠죠. 첫 출근 날, 저는 아버지 사진을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선배 연구원이 물었어요. 이분이 누구야? 제 아버지요. 여기서 연구하셨어요. 아, 박영호 박사님. 1세대 위성 연구자시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어서 왔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열심히 해. 쉽지 않을 거야. 미국이 계속 기술 통제하고 있거든. 실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R이랑 2로 개발에 참여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핵심 부품의 80%가 미국산이었습니다. 광학 렌즈, 센서, 자세 제어 시스템. 전부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립하는 것뿐이었어요. 회의 때마다 미국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핵심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겪으셨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허락하는 만큼만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공책을 펼쳐놓고 연구했어요. 미국이 안 알려주면 우리 스스로 알아내면 되는 거였죠. 2006년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미국이 ITAR 규정을 더욱 강화했어요.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이 거의 전면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제 어떡합니까? 연구원들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미친 소리 하지 마. 그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아버지의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아버지가 20년간 연구하신 설계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동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따라왔어요. 우리는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R이랑 3A5에 처음으로 국산 광학 시스템을 탑재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동합니다. 국산 렌즈로 촬영 성공입니다.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직 0.7m였습니다. 미국 수준인 0.1m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더 가야 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 R이랑 7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진짜 해봅시다. 0.3m 공식 목표.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목표요? 저는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0.1m입니다. 미국 군사 위성과 동급. 대한민국의 눈을 만들 겁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100년 걸린다고 비웃음 당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2년이 지났어요. 이제 증명할 때입니다. 그렇게 R이랑 7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를 구걸하고 있어요. 아버지, 해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센터로 향했어요. 72시간 전 촬영 이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말한 그 정체불명의 무기가 정말로 찍혔는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72시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대한민국 우주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었어요. 아리랑 7호 발사일. 저는 나로우주센터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발사 30분 전. 관제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연구원 50여 명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대에는 누리호가 우뚝 서 있었어요. 그 꼭대기에 아리랑 7호가 실려 있었죠. 32년간의 꿈이 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성님, 긴장되세요? 옆자리 후배 연구원 김소영이 물었어요. 올해 32살. 제가 처음 항우연에 들어왔을 때 나이와 같았죠. 긴장 안 되면 거짓말이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2년이에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순간을 위해 바쳤어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김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7년간 이것만 했는데 발사 실패하면 다 물거품이잖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에요. 이분이 제 아버지야. 1세대 위성 연구자셨어. 이 순간을 정말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김소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닮으셨네요. 눈매가 똑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 반드시 우리 힘으로 만들겠다고. 미국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위성을. 그때 관제실에 긴급 방송이 울렸어요. 발사 10분 전. 모든 시스템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모니터에는 누리호의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어요. 연료 압력, 엔진 온도, 자세 제어 시스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주는 예측 불가능한 곳이에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변수는 있죠. 실제로 전 세계 위성 발사 성공률이 90% 정도예요. 10번 중 1번은 실패한다는 뜻이죠. 발사 5분 전. 관제실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종 점검 완료. 이상 없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발사 3분 전, 2분 전, 1분 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1987654321점. 발사. 굉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뿜으며 솟아올랐어요. 관제실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죠. 1단 분리 정상. 2단 점화 정상. 누리호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모니터 속 궤적이 예정된 경로를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2단 분리 정상. 3단 점화 정상.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위성 분리. 위성 분리 10초 전. 관제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54321점. 위성 분리. 화면에 아리랑 7호가 분리되는 장면이 떴어요.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고 위성이 천천히 궤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죠. 분리 성공. 궤도 진입 확인. 그 순간 관제실이 터졌습니다. 성공이다. 해냈어요.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서로 껴안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32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7년. 제가 항우연에 들어온 지 26년. 아리랑 7호 개발을 시작한 지 7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박수성님, 축하드립니다. 김소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위성이 궤도에 올라간 건 시작이야. 진짜는 지금부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수신까지 얼마나 걸리나? 관제실장이 대답했어요. 궤도 안정화 후 6시간 뒤에 첫 촬영 테스트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간 후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정말 0.1m를 달성했는지. 관제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어요. 발사 성공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해야 했죠. 6시간. 그 시간이 6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6시간 후,
첫 번째 이미지 수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항우현 대전관제센터로 이동해 있었어요. 이곳에서 아리랑 7호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수신하죠. 첫 촬영 테스트 3분 전. 관제실에는 20여 명의 핵심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아리랑 7호의 현재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한반도 상공 528km를 지나고 있었죠. 촬영 시작.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떴어요. 촬영 완료. 데이터 전송 중.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모니터에 이미지가 뜨기 시작했어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픽셀이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점들의 집합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지가 완성되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소영이 신음처럼 내뱉었어요. 스크린에는 서울 용산 미군 기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테스트 촬영 대상이었죠. 하지만 선명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건물 지붕에 안테나가 보였습니다. 안테나 모양뿐 아니라 케이블 연결 부위까지 식별됐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군용 차량의 번호판 글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해상도가 얼마야?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학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0.15m입니다. 아니, 잠깐. 다시 계산할게요. 그가 몇 번이고 계산을 반복했어요. 0.12m. 최대 해상도 0.1m급입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0.3m가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0.1m라고요? 김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공식 목표는 0.3m였습니다. 내부적으로 0.15m까지 가능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0.1m는 예상 밖이었어요. 광학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국산 렌즈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회절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거기에 다층 노이즈 억제 시스템까지 제 역할을 했고요.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0.1m.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제가 연구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군사 정찰 위성 KH-11시즈가 0.1m예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러시아, 중국 어디도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낸 거야. 연구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동급이라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제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 이미지 봐. 색 보정이나 선명도 면에서 미국 위성보다 나을 수도 있어. 우리가 최신 기술을 적용했으니까. 그때 관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항우현 원장이 들어오셨어요.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진짜 0.1m급이에요? 네, 원장님. 확인됐습니다. 원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대단한 성과지만 동시에 민감한 문제야. 무슨 말씀이신가요? 공식 발표는 0.3m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가 0.1m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미국이 알면 난리가 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위성이 자국 군사 위성과 동급인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정보 주도권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당분간 이 사실은 급비야. 대외적으로는 0.3m로 발표하고 실제 성능은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원장님, 근데 이미지가 유출되면 어떡합니까? 해상도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운용도 신중해야 해. 어디를 찍고 누구와 공유할지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원장이 나가고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0.1m.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던 대한민국의 눈이 완성된 거예요. 지구 어디든 샅샅이 볼 수 있는 우리만의 눈이었죠. 아버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눈을 만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대한민국의 눈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걸.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소식은 금세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대한민국 독자 기술 위성 발사 성공.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시청률 높은 뉴스 프로그램마다 아리랑 7호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외국의 반응이었어요. 발사 다음 날 아침, 저는 관제센터에서 해외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응부터 봅시다.
제가 말하자 김소영이 화면을 띄웠어요. CNN 속보입니다. 한국이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공식 발표된 해상도는 0.3m로 상업용 위성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0.3m로 알고 있군.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정보 기관은 다를 거야. 그들은 우리 위성 첫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쯤 실제 해상도를 눈치챘겠지. 그때 모니터에 미국 전문 매체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공식 발표보다 성능 뛰어날 가능성, 업계 전문가 분석. 기사를 읽어보니 미국 위성 분석 전문가가 아리랑 7호 테스트 이미지를 검토한 내용이었어요. 이미지 품질을 보면 0.3m가 아닙니다. 최소 0.15m, 어쩌면 그 이하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실제 성능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됐군. 제가 중얼거렸어요. 일본 반응도 봐야겠어요. 김소영이 일본 뉴스를 띄웠습니다. NHK 보도였죠. 한국의 아리랑 7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과 비교했을 때 해상도 면에서 한국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정보 수집 위성이 0.4m 수준이야. 우리가 0.3m만 돼도 일본보다 낫지. 실제로는 0.1m인데 일본 정부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속이 타겠지. 우주 개발에서 한국한테 뒤처졌다는 게 자존심 상할 테니까. 실제로 일본 언론 반응은 복잡했어요. 일부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일본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일부 우익 매체는 한국이 위성으로 일본을 감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중국 반응은요? 김소영이 중국 관영 매체를 띄웠습니다. 한국 위성 발사 성공, 동북아 감시 능력 강화, 중국 안보의 위협 가능성.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중국해 감시 가능성을 우려하는 논조였죠. 중국이 제일 걱정되겠네요. 남중국해 군사시설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다음 임무야. 다음 임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중국해 촬영이 예정돼 있어. 공식적으론 해양 환경 모니터링이지만 실제론 중국 군사시설 현황 파악이 목적이야. 김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위성의 진짜 가치는 정보 수집이야. 단순히 예쁜 사진 찍으려고 3,500억 원을 투자한 게 아니거든. 그때 관제실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리랑 7호 성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답변할까요? 일단 공식 입장만 전달해. 0.3m 해상도 민간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자세한 건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미국이 그걸 믿을까요? 안 믿겠지. 그래서 압박이 시작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 미국이 기술 공유를 요구하거나 운용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 뭐가 다른데요? 32년 전엔 우리가 미국 기술이 필요했어.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 정보가 필요해. 입장이 바뀐 거야.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갑이에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48시간 후에 미국이 정말로 무릎을 꿇을 줄은. 발사 이틀 후 남중국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관제센터에는 저를 포함해 핵심 연구원 5명만 있었어요. 이번 촬영은 극비 임무였습니다. 아리랑 7호가 남중국해 상공에 진입합니다. 모니터에 위성 위치가 표시됐어요. 필리핀 북쪽 스프레틀리 군도 상공을 지나고 있었죠. 촬영 시작. 스크린에 이미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스치프 암초가 보였어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곳이죠. 이미지가 완성되자 저는 놀랐습니다. 활주로, 경납고, 레이더 시설, 전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미국 위성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여기까진 예상대로네요. 김소영이 말했어요.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 저는 지시했습니다. 위성이 하이난 섬 쪽으로 이동했어요. 링수이 해군 기지 촬영 시작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저게.
김소영이 신음을 내뱉었어요. 스크린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잠수함 부두 옆에 있었죠. 처음 보는 형태였어요. 확대해봐. 이미지를 확대하자 더 자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길이가 최소 100m는 돼 보였어요. 원통형 구조물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였죠. 이게 뭐지? 잠수함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함께 있던 해양 분석 전문가 이준혁 박사가 화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잠깐, 저 구조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그가 가리킨 곳을 확대했어요. 작은 물체들이 보였습니다. 어뢰 같은데요? 아니요. 크기가 달라요. 어뢰보다 훨씬 커요. 길이가 15m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15m짜리 어뢰 형태 무기? 설마 이게. 이준혁 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극초음속 어뢰입니다.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비슷한 형태예요. 하지만 중국이 이걸 개발했다는 정보는 없었어요. 잠깐, 포세이돈이 뭔데요? 김소영이 물었어요. 핵추진 무인 어뢰야. 수중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어. 기존 어뢰 방어 시스템으론 막을 수 없는 무기지. 그런 걸 중국이 만들었다고요?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거지. 저 구조물이 생산 시설일 수 있어. 저는 다른 이미지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사용 핵잠수함 3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잠수함 해치가 열려 있어요. 김소영이 지적했어요. 맞아. 그리고 저기 봐. 잠수함 옆에 크레인이 있어. 뭔가를 싣고 있는 것 같아. 이미지를 분석하니 크레인이 어뢰 형태 물체를 잠수함 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뢰를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신형 무기를. 이준혁 박사가 말했어요. 만약 저게 핵추진 극초음속 어뢰라면 미국 항모전단이 위험해집니다. 기존 대잠 시스템으론 탐지도 요격도 못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미국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미국도 이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완벽하게 숨겨왔던 거죠. 어떻게 미국이 모를 수 있어? 그쪽 위성이 훨씬 많잖아. 그래서 더 이상해요. 이준혁 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미국 정찰 위성이 이 지역을 안 찍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못 봤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궤도야. 네. 미국 위성 궤도를 중국이 파악한 거야.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위장하거나 작업을 중단했겠지. 하지만 아리랑 7호는 궤도가 달라. 중국이 예측 못한 시간에 촬영한 거야. 그래서 우리만 찍을 수 있었던 거군요. 김소영이 이해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해. 그리고 미국과 공유할지 결정해야 해. 근데 공유하면 우리 위성 성능이 완전히 노출돼요. 0.1m급이라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안보 문제야. 중국이 저런 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태평양 전체가 위험해져.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연락해야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48시간 후에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전화가 올 줄은. 국정원에 보고한 지 12시간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정원 2차장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보고한 정보가 백악관까지 올라갔어요.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 중이랍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그 극비 병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대요. 우리 위성이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해하고 있고요. 저는 옷을 챙기며 말했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2시간 내로 도착할게요. 새벽 4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보안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들이었죠. 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원 2차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공식 채널로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리랑 7호 이미지 공유를 원한다고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우리 입장은요? 외교부 차관보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공유하면 위성 성능이 완전히 노출돼요. 0.1m급이라는 게 밝혀지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기술 공유를 요구하거나 운용을 제한하려 할 수 있죠. 32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들어오셨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대통령에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자신들도 저 무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한국 위성이 어떻게 찍었는지 감탄했다고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미국이 솔직하게 인정하다니. 그래서요?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자고요. 일방적 요청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랍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조건이 뭡니까? 공짜는 아닐 테니까요. 안보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박 박사님이시네요. 조건이 있긴 합니다. 미국이 가진 다른 지역 정보를 공유하겠다고요. 러시아, 북한, 중동 쪽이요. 우리 위성으론 커버 못하는 지역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주겠다고요? 그동안 안 주던 걸. 상황이 급하니까요. 중국 신형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 위성 정보가 필요한 거죠.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사실상 미국이 한국 위성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남중국해 지역에서는요. 역사적인 전환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장면을 봤으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안보실장이 제게 물었어요. 박 박사님, 기술적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까? 미국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 같은 거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해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요. 그건 외교 채널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어요.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기술 지원하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전화번호였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호 박사님이십니까? 영어였어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국 마이클 브래들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새벽 전화의 시작이었어요. 박 박사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위성이 포착한 정보 덕분에 우리가 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어요. 한국 위성이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2년 전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들었던 그 말. 한국이 정찰 위성을 만든다고? 100년 걸려도 못 만들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2년 걸렸습니다. 네. 미국 분들이 100년 걸린다고 하셨죠. 32년 만에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때 일을. 제 아버지가 직접 겪으셨으니까요.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과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예요. 이번 일로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있었고 뿌듯함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미국이 사과했어요. 박 박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브래들리가 물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위성으론 절대 못 잡는 곳이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성 궤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0.1m예요. 공식 발표는 0.3m지만요. 전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0.1m라고요? 그건 우리 KH-11이랑 동급인데. 네, 32년간 준비한 결과예요. 브래들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밝아오는 새벽 하늘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2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항우연 대전관제센터로 돌아와 있었어요. 새벽 3시 47분, 바로 브래들리의 전화를 받은 그 시간이었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꺼졌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방금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죠. 한국 위성정보 없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미국이 한 말이었어요.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구한 겁니다. 박수성님, 괜찮으세요? 김소영이 다가왔어요. 제 표정이 이상했나 봅니다. 응, 괜찮아. 근데 이상하더라. 뭐가요? 32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실감이 안 나. 저는 관제센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순간이야. 미국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그날. 근데 막상 와보니까 기쁘기보다 슬프더라. 왜요? 아버지가 못 보셨으니까. 김소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분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때 관제센터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화상회의 요청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결해. 대형 스크린에 화상회의 화면이 떴어요. 미국 펜타곤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여러 명이 앉아 있었죠. 군복을 입은 사람들, 정장을 입은 사람들. 한가운데 50대 백인 남성이 있었어요. 박정호 박사님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임스 월터입니다. 미 국방부 정보분석국 국장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국장이 직접 나온 겁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터 국장이 말했어요. 당신의 위성이 포착한 정보 덕분에 우리가 중대한 위협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저 무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잘 숨겼군요. 네. 하지만 한국 위성은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전히 놀랍습니다. 월터 국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박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위성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32년 전 미국 연구소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월터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공식 사과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 박영호 박사님이시군요. 기록에서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죠. 반드시 우리 힘으로 만들라고. 월터 국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 박사님, 아버지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미국은 한국 위성 정보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요.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한국이 필요한 다른 지역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호 협력이군요. 네.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으로서의 협력입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성님, 대단해요. 미국이 공식 사과한 거잖아요. 김소영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미국이 사과했어요. 32년 걸렸지만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관제센터에 있던 연구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제 주위로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곁에 서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 세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고맙습니다. 모두. 저는 연구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 순간이 가능했어요.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 후,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죠,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았어요.
11월 늦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봉투 안에는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이미지가 들어 있었어요. 0.1m 해상도로 찍은 지구 사진.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보내온 감사 서한이 있었죠. 해냈어요, 아버지.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구걸했어요. 100년 걸린다고 비웃던 미국이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32년 전에 아버지가 공책을 주셨죠. 대한민국의 눈을 만들라고. 언젠가 반드시 해내라고. 눈물이 흘렀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제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아버지, 저 이제 58살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되었네요. 그때 아버지 심정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공책이었어요. 32년간 간직해온 것이죠. 이 공책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펼쳐봤거든요. 아버지 글씨를 보면 힘이 났어요. 공책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대한민국의 눈. 언젠가 반드시. 저는 그 옆에 제 글씨를 적었습니다. 2024년. 해냈습니다. 아들 정호. 이제 이 공책은 제 딸한테 물려줄 거예요. 수진이도 항우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위성 센서 개발팀에서요. 저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시작한 꿈을 제가 이었고, 이제 제 딸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이어가겠죠. 창공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리랑 7호가 저 위를 돌고 있어요.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대한민국의 눈이 되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 그때는 더 좋은 소식을 가져올게요. 아리랑 8호 개발이 곧 시작되거든요. 이번엔 0.05m를 목표로 해요. 미국보다 더 좋은 위성을 만들 거예요. 묘소를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 미국 국방부와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라디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위성 정보에 의존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역사상 처음이야. 집에 도착하니 딸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대박이에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수진아, 할아버지한테 다녀왔다. 아, 할아버지 묘소요? 좋은 소식 전해드렸어요? 응, 기뻐하셨을 거야. 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물려줄까 해.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공책이야. 32년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 차례인 것 같아. 수진이가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죠. 대한민국의 눈. 언젠가 반드시. 할아버지 글씨예요? 응. 그리고 옆에 내가 썼어. 2024년 해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빠, 저도 옆에 써도 돼요? 물론이지. 수진이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2024년. 아빠가 해냈습니다.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손녀 수진.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뿌듯해하실 거야.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돌고 있었죠. 수진아, 저기 봐. 저는 하늘을 가리켰어요. 어디요?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어. 지금도 쉬지 않고 지구를 돌고 있지. 대한민국의 눈으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도 더 좋은 눈을 만들게요. 아리랑 8호, 9호, 10호. 계속 이어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할아버지의 뜻이야. 그리고 내 뜻이기도 하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정호야,
고맙다. 해냈구나.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하지만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가서 더 해. 네, 아버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아침 하늘이었죠.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항우연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리랑 8호 개발회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2년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32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리랑 7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미국이 100년 걸린다고 비웃었을 때 한국 연구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2년간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0.1m 해상도. 대한민국의 눈. 미국 군사 위성과 동급인 성능을. 이제 미국이 한국의 정보를 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보를 받는 나라에서 정보를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달라진 거예요. 박정호 박사의 아버지 박영호 박사는 끝내 이 순간을 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꿈은 아들이 이뤘고 이제 손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이어가고 계시죠?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